안녕하세요.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. 2013년 2월 20일 충청북도 청주의 한 병원에 구급차가 들어섭니다. 그리고 특이하게도 경찰차와 국가수까지 뒤를 이었죠. 이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는데 그도 그럴 게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게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. 그건 김장용 비닐에 꽁꽁 쌓인 물체였어요.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겨내 보니까 그 안에서 이불과 신문지로 막 둘러싸인 기괴한 형태가 보였죠. 이후로도 무려 10겹이나 계속해서 벗겨냈는데 비로소 검게 변한 사람의 두 발이 드러납니다. 실화파가 상당히 진행된 사람 시신이었습니다. 여러분, 참고로 실화파라는 건 시체가 부패되는 대신에 마치 밀랍처럼 변해버린 걸 의미합니다. 거의 밀화나 다름없는 거죠. 이 시신이 여태 썩지 않고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공기와 접촉되지 않게 꽁꽁 쌓여매 있었기 때문이에요.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었죠. 그 김장용 비닐 안에서 다량의 습기 제거제가 발견됩니다. 이거 누군가 작정하고 시신을 이렇게 보관한 거예요. 문제의 백골 시신은 놀랍게도 청주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. 그래서 경찰이 즉각 이 집에 거주하던 31살의 여성 김씨 그리고 39살의 남성 정씨를 체포했고요. 전말을 파헤치기 시작했죠. 아니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기묘합니다. 서류상으로 봤을 때 집에 살고 있던 이 둘은 평범한 부부처럼 보여요. 부부에다가 3명의 자녀까지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. 근데 눈에 띄는 점이 서류상 이 부부 중에 남편이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서 장애수당 110만 원을 받고 있더라고요. 아니 근데 정작 경찰서에 잡혀온 그 남성 정 씨에게선 어떠한 장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이거 혹시 허위 등록한 거 아니야 싶었는데 여기엔 더 복잡한 전말이 숨겨져 있었죠. 먼저 여성 김 씨는 그 서류상 부부의 아내가 맞습니다. 하지만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 정 씨는 호적에 등록된 그 당사자가 아니었어요. 서류상 남편은 36살 박 씨,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. 그럼 그 진짜 남편이 어디 있을까? 경찰이 이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생존 반응을 확인했습니다. 그러자 놀랍게도 지난 4년간 그 박 씨의 명의로 된 금융거래, 휴대폰, 병원 기록까지 전무합니다. 4년 동안이나요. 예상하셨겠지만 앞서 미라가 돼서 병원에 온 그 시신의 주인이 바로 남편 박 씨였습니다. 그나마 실화파가 되어 있던 탓에 사인을 밝히는 게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. 부검을 해보니까 시신의 목, 어깨, 등 뒤에 흉기로 찔린 상처가 발견된 거죠. 타살의 흔적입니다. 자, 그럼 이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집안에서 함께 있다가 체포된 남편 정 씨, 이 사람 누군지 알아보니까 아내 김 씨의 내연남입니다. 즉 이거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집에서 죽은 남편이 미라가 될 때까지 방치한 채 내연남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. 이거 아주 시작부터 기괴하죠.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지난 4년간 미라와 동거한 이 엽기적인 사건 전말이 하나둘 드러납니다. 때는 2009년 아내 김 씨는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남성 정 씨를 만났고 두 사람이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돼요. 그러다 보니 종종 이제 아이들을 두고 집을 비우고 늦게 오는 일이 잦아졌죠. 당시에 남편 박 씨는요,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대부분 집에 머물렀거든요. 근데 아내가 평소랑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. 외출도 잦아졌고 이상한 걸 금세 눈치챕니다. 머지않아 불륜까지 발각되죠. 이때 남편은 거세게 분노했습니다. 그리고 참다 못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요. 실제로 이때쯤에 그 아내 김 씨 얼굴에서 멍을 봤다는 이웃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. 오히려 내연남 정 씨에게 더 의존했죠. 남편한테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처지를 한탄을 하고 삶을 계속 힘들다고 호소합니다.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결국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어요. 2009년 3월 10일, 이날이 D-Day였습니다.
새벽 3시 고요한 밤에 내연남이던 정 씨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이 김 씨 부부의 집에 침입해요. 앞서 아내가 미리 집 열쇠를 내연남한테 줬기 때문에 침입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. 그 시간 남편은 깊게 잠이 들어 있었는데 게다가 이 사람은 하반신 마비잖아요. 그래서 내연남이 들어가서 남편을 제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.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에서 내연남은 그를 흉기로 공격했고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.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당시 같은 공간에 3명의 자녀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. 아빠가 공격을 받고 막 비명을 질러요.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잠에서 깨어났죠? 그러자 이때 엄마 김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? 일단 이불로 아이들을 머리까지 다 덮어버려요. 그러니까 시야를 가리는 거죠. 그리고 나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토닥이면서 아이들을 다시 잠재웠습니다. 이후 남편의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한 두 사람은 시신을 우선 전기장판과 이불로 꽁꽁 싸매요. 그리고 장롱에 넣어두었죠.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이 모두 학교를 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. 다시 집이 비니까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요. 장롱에서 시신을 꺼내서 손발을 묶고 랩하고 이불을 가지고 시신을 수차례 휘감았습니다. 이후 또 동원된 게 김장용 비닐, 종이박스, 신문지. 그렇게 무려 10겹에 달하는 양으로 시신을 계속 감쌌고요. 그 중간중간 제습제와 방부제까지 끼워 넣었죠. 그리고선 공업용 테이프로 다시 겉을 둘러서 절대 뜯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합니다.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아무래도 부패하는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을까 걱정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은 지나갑니다. 일단 아빠를 기다리는 그 아이들한테는 얘들아, 아빠는 지금 우리 가족 다 버리고 집을 나간 거야 라고 들러댔어요. 그렇게 일단 아이들을 단속하긴 했지만 점점 외부 주민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죠. 아니 그 새 아이들 아빠가 요즘 어디 갔어요? 보이질 않네요? 하고 근황을 궁금해하면서 묻는 겁니다.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내 김 씨는 여기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.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싶었는지 이사를 결정합니다. 거기가 바로 내연남 정 씨의 고향 청주였습니다. 이때 김 씨는 아이들에게 정식으로 내연남을 소개해요. 우리 아빠는 이제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잖아?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아빠인 거야. 너무 악랄하죠. 덕분에 애들은 엉뚱하게 아빠에 대한 원망을 키우면서 살아야 하잖아요. 또 갑자기 새로운 아빠가 막 집에 들어오고요. 근데 더 소름인 건 청주로 이사를 갈 때 시신도 함께 챙겼다는 거예요. 심지어 그 사이에 실업화가 상당히 진행이 되면서 수분이 많이 빠졌어요. 그래서 고작 그 70cm 정도에 불과한 이삿짐 상자에 이 시신을 넣어서 이동할 수 있었고요. 그렇게 온 청주의 집은 좁은 단칸방입니다. 와서 보니까 시신을 어디다 보관하지? 이게 고민이었어요. 그러다가 마침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 이 벽 좀 위쪽에 달려있는 작은 다락방이 있었습니다. 여기는 보통 이불이나 안 쓰는 물건들을 넣는 창고 같은 곳인데 보니까 공간도 딱인 거예요. 그래서 김 씨와 정 씨 두 사람이 여기에다가 시신을 우겨 넣었죠.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집에서 남편 시신과 동거를 시작한 겁니다. 한편 호적상 남편 박 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. 사망신고하지 않았으니까요. 그래서 가족 앞으로 장애연금에 다자녀 정부 보조금까지 매달 116만 원 정도가 수령되었다고 합니다. 물론 복지센터에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죠. 근데 아내 김 씨가 그럴 때마다 남편이 지금 막 외출했다, 가족을 친척을 만나러 갔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직원을 겨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.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건이 수면에 드러나게 된 걸까요? 이거 자칫하면 그냥 영영 그 다락방 안에서 시신이 방치된 채 숨겨질 뻔했거든요. 발단은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. 새로운 아빠 그 내연남 정 씨가 어느 날 술을 먹은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좀 평소에도 술과 좀 도박에 푹 빠져 살던 인물이었습니다.
친한 후배하고 술을 마시고 거하게 취하게 됐는데 여기서 실언을 하게 되죠. 야, 내가 말이야 옛날에 사고를 좀 쳤는데 그거 네가 수습하는 거 좀 도와줄래? 그럼 내가 살해는 할게. 후배는 처음엔 이걸 좀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. 하지만 관심을 보이니까 정 씨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시작합니다.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 시신을 김장봉투에 싸뒀는데 요즘 냄새가 나서 죽겠다. 이거 시신 나랑 같이 옮기거나 또는 그냥 시신을 닦아서 다시 보관하는 걸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. 이거 좀 장난 아니잖아요. 그래서 후배가 진지하게 무슨 일이 분명 있구나라고 의심을 했고 끝내 경찰에 제보하기로 결심한 겁니다. 2013년 2월 19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우선 그 정 씨라는 남성에 대해 확인을 시작합니다. 신원 기록을 해보니까 이 정 씨가 지난 2000년 강도살인 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어요. 그렇게 쭉 살다가 5년 전인 2008년에 가석방으로 출소했고요. 이거 쎄하죠.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하는데 문제는 그 정 씨의 현재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. 그 제보자 후배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정 씨가 무슨 여성하고 서울에서 원래 살다가 4년 전에 청주로 이사를 갔습니다. 여기까지밖에 정보를 주지 못했거든요. 청주라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은 지역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돼요. 그리고 서울에서 4년 전 청주로 이사온 30대 여성, 여기에 먼저 신원 파악을 나서게 되죠. 단 하루 만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김 씨, 아내 김 씨가 수면에 떠올랐습니다. 그리고 청주시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다는 게 파악돼요. 경찰은 즉각 김 씨의 집을 방문하는데 예상대로 거기에 찾고 있던 정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. 마침 이때 막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대낮까지 계속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. 방문했던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살고 있던 집이 굉장히 비좁았어요. 뿐만 아니라 정리를 전혀 안 한 듯 생활용품, 옷, 아이들 그 용품까지 막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더라고요. 이렇게 좁고 어지러운 공간에서 애셋을 키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고요. 갑작스럽게 경찰이 왔잖아요. 여기에 아내 김 씨가 거의 얼어붙은 듯 행동합니다.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락방 수색했고 거기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. 김 씨와 정 씨는 자포자기한 듯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죠. 그렇게 검거된 두 사람, 이 경찰 조사에서 아내 김 씨는 남편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폭력을 견딜 수 없었고 그러면서 아이들과는 떨어져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남편을 죽이기로 했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요, 사실 그녀가 평소 얼마나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. 게다가 남편을 죽이고 그 시신과 동거를 하면서 또 장애수당은 꼬박꼬박 받아왔잖아요. 이거 범죄 행위였습니다. 더구나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막 가족을 버린 파렴치한 사람으로 그냥 이미지를 만들었고요.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아빠는 단 한 번도 이 집을 떠난 적이 없죠. 시신이 되어서도 같이 있었으니까요.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시신을 그렇게 애들도 있는 집에 둘 생각을 한 걸까요?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여기에 방치할 수 있냐고요. 이제 재판 결과가 남았습니다. 근데 놀랍게도 1심에서 김 씨가 다소 가벼운 징역인 7년형을 받아요.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내연남을 만나서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또 자녀 3명을 양육해야 하기에 이렇게 징역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. 한편 공범인 정 씨는 가석방 상태였잖아요. 그걸 감안해서 징역 20년에 위치 추적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습니다. 또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중형이 불가피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1심의 결과를 김 씨와 정 씨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바로 항소를 했는데 2심 재판부에서 반전이 등장했죠. 두 사람에게는 각각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 겁니다. 김 씨에게는 징역 12년, 그리고 정 씨에게는 2년이 더 추가된 징역 22년. 이때 재판부는
피해자의 시신을 감추고 태연하게 사회생활을 한 건 반사회적인 범행이다.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. 그렇게 범인들은 죗값을 받게 되는데 여전히 맘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무런 죄 없는 그 3명의 자녀들, 무려 4년간 떠난 줄 알았던 아빠와 사실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아이들이 받을 충격과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도 힘들죠. 지금쯤 이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잘 성장하고 있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와제시카입니다.